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투자가 왜 중요할까요? 투자란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들여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는 활동이 바로 투자죠. 정부가 국민 경제에 필요한 도로나 철도, 항구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도 투자입니다. 투자가 많아지면 덩달아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겠죠. 특히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돈이 부족하면 기업이 섣불리 투자할 수 없겠죠? 이때 한국은행 같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통화 금융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경기를 띄우려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개인은 소비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의 올해 투자 현황은 어떨까요? 올해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1998년과 2009년을 빼고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불황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 탓에 투자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고용이 줄고 저성장이 이어집니다. 기업이 낸 이익을 회사에 쌓아둔 돈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405조 원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우리 경제가 주춤거리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죠.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싼 이자를 기업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환율도 1,100원대를 유지하면서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덕분에 지금 외환 보유고가 3,200억 달러를 넘고 있는 이 시점에도 1,100원이 넘는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수출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 1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이 405조라는 말씀, 다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5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경기는 부동산 경기에서 보시듯이 엉망진창이죠. 그렇다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늘어야지만 설비를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늘어납니까? 국민들에게는 세금 더 내라. 국민들에게는 택시요금 더 올리겠다. 공공요금 더 올리겠다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투자는 또 저축과 같은 등식을 이루어냅니다. 저축이 우리가 옛날에는 25%, 30% 있었죠. 지금은 거의 0% 수준입니다. 이러니 투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기업의 투자, R&D 투자는 GDP 대비 4%로 실질적으로 세계 제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내놓는 소프트웨어,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션 시스템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의 현 주소입니다. 투자 분명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 만나신다고요. 투자하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들에게 사정하는 거죠. 국민들이 사정하는 걸까요?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뭉쳐져서 뒤죽박죽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2076일, 1년이 365일이니까요. 보통 계산하시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겠죠? 6년이 조금 넘죠. 최장기 비정규직 사업장 농성 기록을 세운 재능교육이 어제 노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노사를 우리가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특고 노동자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이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과연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이번 재능교육 협상 타결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한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이 있다라는 네. 것은 이미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능교육 노동조합도 적어도 MB정부 이전까지는 네. 회사와 단체 협약을 맺고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죠. 네. 그러다 이것이 이제 MB정부 들어서면서 불가능해진 거거든요. 흐지부지되었다, 이 정상으로 말씀이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아쉽지만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상권은 있다. 이런 것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어떤 분들입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냥 직종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편안한 네. 할 건데 법적으로는 6개 직종입니다. 보험 설계사, 네. 학습지 교사, 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그다음에 레미콘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그래서 6개 직종을 일단 법적으로는 특고 노동자로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고 노동자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같은데 네. 근데 근로계약상으로는 또 자영업자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등록된 사람만 한 45만 명 되고요. 네. 확대 적용을 해보면 약 100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근로계약을 하면서 계약상에는 자영업자로 되어버린다. 네. 이런저런 불합리하고 불이익 적용을 많이 받겠네요. 굉장히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이분들은 수수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 보통 노동자라고 하면 그냥 임금을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그 임금이 최저임금인지 네. 그다음에 시간당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4대 보험은 적용되는지 이게 노동법에 그냥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수라 함은 이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노동법의 적용은 받지 않으면서 노동자처럼 일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분은 임금만 봐도 그냥 수수료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수수료를 원청에서 마구 깎아버리면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이면 그것이 근로조건이 부당한 그러니까 저하라고 해가지고 법에 저촉이 돼요. 네. 그런데 원청이 그냥 수수료, 사실상 임금이 수수료를 깎아버리면 이분들은 아무렇게 할 말도 없고 노동상권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격렬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애초부터 왜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만드셨습니까? 법으로. 좀 근로자로 만드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노동법은 네. 정규적으로 고용되는, 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자영업으로 돼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던 시기. 네. 정규 고용을 전제로 하고도 이 노동법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사회가 바뀐 거죠. 특히 그럼요. IMF 이후에 예. 하청노동, 이게 특수고용의 일종은 개인 하청하고 비슷하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온갖 이 변종 고용이 악성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 일부라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라는 네. 주장이 처음에 제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전체를
뭐 하청 노동자 전체라든가 특고 노동자 전체를 노동법에 똑같이 적용받게 하자라고 하면 기업들이 난리를 치니까 네. 일부라도 적용을 바꿔야죠 해서 논란을 벌였고 그것이 이제 합의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이것이 예를 들어 노동법을 적용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한쪽 주장의 의견만 합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태로 적용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특고 노동자 그것도 6개 직종 요렇게만 합의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노동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변종 고용들이 마구 퍼져나가는데 법은 굉장히 늦게 따라가는 그 면에 있어서 정치의 실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이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자기들한테 당장 급한 게 없으면은 항상 이런 분들은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죠. 특고 노동자분들 산재보험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억지로 해서 원래 뭐 다른 노동자들은 100%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내요. 보험금을. 네. 네. 근데 이제 특수고용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좀 적용하게 하려고 5대5로 내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5 내고 정부가 노동자가 5 내고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어떤 이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냐면 근데 합의를 하면 예. 혹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적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적용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노동자들 경우는 사용자가 다 내고 적용제란 없습니다. 이건 강제예요. 강제보험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특고 노동자들 경우가 이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5대5고 적용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 정도밖에 그러니까 8.9% 좀 넘었군요. 10% 정도밖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 45만 노동자들 전체가 적용되게 하는 방식으로 확대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그러니까 법률 개정안을 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갑을 간의 이 고용 계약상에서 갑을 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게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특고 노동자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산재보험 없이 노동계약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경우 말씀을 특히 제가 퀵서비스 노동자분들을 최근에 면담을 했는데요. 네. 퀵서비스 보시면 왜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 타고 정신없이 달리셔야 되는데 그 경우 굉장히 많이 산재가 납니다. 근데 산재보험의 대부분 적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일반 상해보험으로 하시고요. 네. 그것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드세요. 이렇게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예.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노사 담합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원하지 않지만 노동자도 안 원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런 겁니다. 워낙 이제 특고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여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산재보험으로 떼는 것만 해도 너무 부담이 많다. 크다. 그래서 기피한다. 이런 이제 이 소문이 굉장히 떠돌아다녔고 심지어는 연구 논문으로도 발표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인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 네. 노동자들은 자기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몰라요. 우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들면 너는 얼마 떼야 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을 건데 9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움찔하세요. 움찔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잘 모르고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보험이라 하면 국가가 고시하고 알리고 가입시킬 의무가 당연하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자를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가나 기업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 일방적으로 노동자가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용제를 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50%는 그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법안 내셨다고 네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되면 특고 노동자들 좀 더 산재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처우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우선 이렇게 산재보험 100%를 내게 되면요. 네. 우선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없어지는 게 하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현재 산재보험 보상법 125조에 따르면 네.
현재 적용 제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에서 그러니까 적용 제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다른 노동자고 그나마 좀 비슷하게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50%는 국가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어쨌든 강제가입 혹은 의무가입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건가요? 근로자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고 노동자들의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워낙 통과가 어려우니까 쉬운 것, 조금은 그래도 설득하기가 좋은 것부터 좀 개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로자로 전체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적용을 이렇게 근로자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요것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아까 재능처럼 근로자로,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닐지라도 교섭은, 단체 교섭이나 어떤 노동상권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고 노동자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분들 가운데 고소득자와 네.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갈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보면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예. 오히려 우리가 노동자냐 아니냐, 노동상권을 가질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정말 갈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이는 괜찮은 사이입니다. 네. 일단 그렇진 않고 의견 차이는 있다는 거 저희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하고 원하지 않으면 개인 자영업자로 자기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특히 50% 이상이 본인이 또한 원하는 그런 지배적인 직종의 경우는 노동자처럼 끌어들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사항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건 노동법상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상으로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발의를 했고요. 예.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는 좀 얘기를 해봤어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공동 발의까지는 안 가고요. 예. 그런데 개별적인로 얘기를 하면 일부 의원들께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떤 법안도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합의를 했는데 한 명만 반대도 안 돼요. 그게 선진화법입니까, 국회? 그래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택시 요금이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만 산악금이 오를 거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글쎄요. 참 모든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왜 그랬어요? 최신의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창업시장엔 신규 창업자도 늘고 있다지만 폐업 자영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많을까요? 오늘 창업가 도전에서 실전까지 해서 폐업 후 재창업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폐업 자영업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개인 사업자 신규 폐업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신규 개인 사업자는 95만 6,406명으로요. 지난 2011년 99만 4천 명에 비해서 한 4%가량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폐업 현황도 궁금할 것 같은데 1년에 신규가 95만 6천 명인 반면 또 1년에 폐업하는 수는 82만 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더라도 소매업, 음식업, 공이 음식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7만 5천 명 정도가 신규 창업을 하는 걸로 나타냈고요. 네. 반면 또 폐업하는 현황은 한 16만 6천 개 업소가 폐업을 하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에서 지금은 19만 명 정도 창업하고 그다음에 폐업자도 1년에 한 거의 한 17만 8천 명 정도가 폐업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지금 545만 명 이 정도 중기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중에서 지금 1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95만 명 이상이 창업하고 1년에 또 82만 명이 폐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폐업 현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네. 작년에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에 등록된 3,300개 브랜드 중에서도 사실은 592개 브랜드가 폐업을 했고 네. 또 450개 브랜드가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약 한 2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식점 수가 74만 명 대 70만 명. 참 우리가 많긴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식점 수만 하더라도 일본에 비해서 일본 한 인구 171명당 한 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한 70명당 한 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는 꼴이니까 네. 우리나라 음식점 사업자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이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한번 어떤 업종이 폐업이 가장 많습니까? 예,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구체적인 아이템별로 그 폐업 현황을 조사한 데이터는 작년에 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개인 사업자 창폐업 특성 현황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1등은 주점 및 유흥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등이 정보통신, 핸드폰 가게죠. 3위가 음식점, 4위가 의류 잡화, 5위가 PC방 같은 스포츠, 오락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폐업 쪽이 가장 많은 쪽은 주점, 유흥, 음식, 핸드폰, 의류 잡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 업소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휴폐업하는 게 전체 사업자의 한 절반 정도고요. 2년 정도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요. 네. 반면 5년 정도가 지나면 비교적 안정세로 이어지는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6개월 미만 폐업률도 전체 사업자 한 7.5%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자들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집중적인 위기관리 이런 정부적인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집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대적으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업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폐업률이 낮은 업종 순을 보면 1위가 약국입니다. 예. 2위는 택시 및 운수업으로 돼 있고요. 3위는 병원 의료 서비스, 4위가 건자재 및 가정용품 판매업, 5위가 건설 부동산 서비스, 6위가 차량 관련 서비스, 7위 개인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좀 전문성이 강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낮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폐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지금 폐업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창업 준비 기간 부족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창업 준비 기간이 1년 미만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폐업자의 전체 26%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 26%가 1년 미만 준비 기간이 짧다는 거고요. 네. 심지어는 창업자 60.4%는 6개월 이하 단기간에 창업을 후다닥 창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창업하고 빨리 망하는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높은 창업 비용, 평균적으로 개인당 평균 창업 비용은 한 6,57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 중에서 25.7%는 남의 돈으로 창업한다. 즉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인해서 금융 부담이라든지 이자 비율 때문에 실패율로 연결되는 경우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원인은 역시 과다한 부동산 임차 비용이라든지 높은 고정비 지출로 인해서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직접적인 창업 실패 요인으로 이어지는 측면, 그 외에도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 창업자의 경영 노하우 부족, 업종 선택의 정보 부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창업 실패 원인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고 뼈아픈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다시 이런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이 폐업 후에 이런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폐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정부의 각 유관기관별로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기청사나의 수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폐업 예정자 내지는 폐업자들에게 지금 폐업하기 전에 업종 전환 교육이라든지 직업 전환 교육, 이런 주로 교육, 창업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재활을 돕는 이런 교육 서비스도 있고요. 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수상공인들에게 더 이렇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자금, 즉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보나 컨설팅 이런 쪽 있습니다만 어떤 폐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 좀 갖고 계시는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저는 좀 한 3단계 정도 폐업 관리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좀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폐업 한 점포도 중요하지만 폐업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포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진단하고 1차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폐업 결정이 내려진다면 신속하게 최대한의 자산을 보존하면서 좀 조금만 망하게 하는, 즉 슬기로운 폐업 방법을 실행을 하는 이런 주관 업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3단계로 폐업 이후에 좀 이런 라이프 플래닝 관점에서 체계적인 전문가를 통한 재창업 프로그램이 좀 가동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동시에 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폐업 자영업자들 정말 외롭습니다. 때문에 저는 폐업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폐업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365일 24시간 자영업자 콜센터가 좀 설치가 된다.
있다면 이들이 좀 어떤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정도의 좀 이런 안전망 문제 상당히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그 3단계 프로그램에 입각한 체계적인 신규 창업 스쿨도 필요하지만 재창업 스쿨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동시에 뭐 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연결하는 좀 1대1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도 좀 상설화돼서 네. 좀 폐업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언제든지 폐업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요금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우리 김상훈 소장이 사업 지속 가능성이 긴 그런 업종 중에서 택시 업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운수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비단 꼭 택시로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냥 운수 서비스 뭐 지금 차량 및 관련 서비스이기 때문에 택시를 포함한 카센터라든지 각종 차량 정비 뭐 이런 쪽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왜 이쪽 운수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 지속성이 좀 다른 업종보다 긴가요? 저는 특히 개인 택시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첫째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은 게 1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개인 택시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 넘는 개인 택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히 이제 실버 창업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나이가 60, 70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개인 택시를 통해서 자기의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좀 폐업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개인 택시를 말씀하셨거든요. 법인 택시가 아니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오늘은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들어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에 글 남기셔도 됩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현주 노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 김상훈 소장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창업의 문제, 네. 그다음에 택시 요금과 관련해서 애청자분들이 많은 글도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네. 택시업계, 운수업계에 있어서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 왜냐 그러면 산학금이 1만 2천 원 정도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택시 요금 올라가면. 예. 제가 뭐 그 택시업계 쪽은 그렇게 자문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 예전에는 상당히 노조 운종이 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일정 정도 이렇게 그 산학금 문제라든가 이렇게 단체 협약들이 체결된 케이스가 좀 많았는데 네. 요즘 그 어떤 집단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 수준의 부분에 있어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노조 말씀도 하셨는데 노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분들도 많이 예, 계시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금 인상에 찬성입니다. 조건이 예. 있습니다. 기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 경우에 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업주분들도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 예. 지금 우리 택시업계의 행태를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예. 기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자, 노무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오시면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요. 4241번님입니다. 2년 전에 계약직 사인할 때 구두로 2년 후 일반직 전환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가 힘드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도 명칭을 전문직으로 바꾸어서 사인하자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는 계약 만료 직전에 들었습니다. 현재 계속 일하고 있지만 이 전문직이라는 단어로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일반직, 무기계약직 차별이 있습니까? 상식점이? 뭐 법률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계약직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계약직은 딱 계약 기간 끝나면 이제 종료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네.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정년이 만 60세가 되죠. 네. 정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직 혹은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을 구분하는 이유가 보통은 정규직들이 처우 수준이 좀 좋아요. 네. 예,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중규직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고용만 보장해 주지 처우
사고 수준은 그냥 예전처럼 유지되는 그런 걸 무기계약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6기가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예, 그게 이제 고용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계약직보다는 좋은 거죠.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계약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은 어떤 걸 보고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상담 내용 보고 이건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그 기간제법상 네. 비정규직법이라고 그러죠. 네. 2년까지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 사유가 있어요. 전문직 등에 대해서 예외가 있는데 네. 저 같은 노무사는 이제 예외 사유입니다. 전문직에 해당하시니까. 예. 이제 이런 전문직이라든가 그 사업 완료에 딱 필요한 프로젝트 투입되는 계약직은 한 5년짜리 계약도 가능하고 네. 긴 계약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 사인하자라고 할 때는 네. 우선 이분이 그런 예외 법률상 예외 사유에 혹시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계약 형태 이제 그 기간은 좀 더 가겠지만 계약직의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그 직업 내용이 법률상 예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9898번님. 지난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가 마무리 안 되었다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3일 전에 그만둬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지금은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를 끝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 안 하면 그 지연이자가 연리 20%가 붙습니다. 예. 예, 꼭 지불하셔야 되고 이건 노동부 가시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룰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서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정말 중대한 업무를 인수인계 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그렇군요. 7768번님. 저희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어머니 담당자가 어떤 사일 교육이 있는데 꼭 받아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글을 읽고 쓰시는 것을 못하십니다. 실제 이 교육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실업급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이게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그러죠. 실직했을 때 뭐 평균 임금의 한 50% 정도를 한 좀 받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나눠서 보면 구직급여라고 해서 50% 받는 금액하고요. 교육받았을 때 나오는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좀 세분화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실업급여가 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수급 요건이 된다면 이게 교육을 꼭 받아야만 나오는 수당은 지금 아마 취업촉진수당 쪽이 아닐까라고 좀 짐작이 어느 정도 됩니다. 됩니까? 그건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하루에 몇천 원이나 10,000원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 안 했을 때 못 받는 금액은 좀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마 담당자가 그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걸로 봐서 어머님이 아마 신청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우선 자제분께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급여는 받을 수 있고 어떤 급여는 못 받는지 보시고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참 이런 것도 그죠? 근데 자존심 상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 이 실업 교육을 받는데 자존심이 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글을 모르니 다른 사람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노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드리는 노무 상담하는 날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5986번님입니다. 학교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 예정인데요. 주말은 쉬기 때문에 주말 알바를 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알바 쪽이 먼저 되어서 이쪽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 버렸는데 직장인 학교 쪽도 4대 보험을 뗄 거라서 이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럴 때 아르바이트 쪽에 고용보험 상실을 해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장에 근무할 때 다 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겸직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양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양쪽에서 다 하세요.
예, 이제 국민연금 이제 물론 그 최대 상한액 같은 건 있지만 그 산재보험 같은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도 또 산재를 당하실 수 있기는 당연히 하는 건데 고용보험 하나만은 이것만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용보험 하나만큼은 사업장 하나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쪽 다 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왜 이중 가입을 가능하면 혜택이 이만큼 더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최대 가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양쪽 어느 한 군데서 이미 그 소득을 넘어버리면 한 군데만 가입을 합니다. 네. 예, 300만 원 이상이 넘어가 버린다 한쪽에서. 그러면 그쪽만 가입하면 되는데 양쪽에서 뭐 100만 원씩 번다라고 하면 네. 각각 이제 그 비율만큼 떼는 거라서 예. 건강보험도 소득의 비율만큼 떼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느냐 소득 금액만큼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 산재보험은 어차피 근로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다 가입하셔요. 사업장에서 다 가입하시는 거고요. 네. 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가입하는 순서 만약에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일을 하신다 그러면 예. 순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면 월급 됩니까? 많이 받으시는 데가 첫 번째 순서고요. 예. 월급이 양쪽이 똑같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서 일을 오래 하느냐 근로시간이 긴 쪽이고요. 예. 이것도 저것도 다 똑같다라고 하면 예. 근로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1992번님이 방금 전 퇴직금 상담 내용 중에 3일 전 해고 통보 시 3개월 급여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 해고 통보에 따른 이제 그 질의는 안 오시고 퇴직금 문제였는데 네. 해고 통보를 3일 전에 했다라고 네. 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 예. 여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치 통상임금을 법률적으로 지급하라라고 해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3277번님,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한 달치를 15일에 정산하며 퇴사 달에는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 1급에 3일분을 제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 일하고 9월 1일 퇴사할 생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해고를 시켰습니다. 답답합니다. 상여금 안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예.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직일 정해도 되는 겁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 정하는 건 해고입니다. 그렇죠. 예, 근로자가 이제 뭐 말일부로 사직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나는 말일까지 기다려 줄 수 없으니 너 당장 나가라라고 하는 거는 비록 기간은 짧지만 네.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실익은 변론으로 하고 예. 그거는 해고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3일치 떼는 거요? 예.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위약 예정 금지라는 이제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그 3일치를 뗀 만큼이 임금 체불이 되게 됩니다. 네. 예,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노동청에다가 가야 됩니까? 노동부에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 체불 문제는 예. 기본적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하신데 네. 이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노동부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많고 그 근로자의 숫자가 좀 된다라고 네. 할 때는 예. 노동부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 방법을 예. 한번 하셔서 빨리 사업주 재산 남아있는 재산에다가 압류 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네. 보통 민사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예. 안 주겠다는 사람 내놓게 하는 방법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소송 그러면 또 변호사비를 걱정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법률구조공단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은 예,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 그쪽을 네.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노무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노무부인 H의 정윤준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내일 그룹 총수 10분들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아마 오찬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경제
성장을 해야죠.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거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배가 공평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작은 서민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